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새 출발을 꿈꾸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가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또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요.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니까 한 번만 더 이해하자. 다시는 안 그러겠지, 그렇게 마음을 추슬렀던 것 같은데요. 뒤통수를 세게 맞고 나니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참고 봐주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이혼했습니다. 그와는 유럽 여행에서 만났습니다. 우연히 겹쳐 딱 한 번 맥주를 함께 마신 게 전부였지만 자기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던 열정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어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결국 꿈을 택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을 꼭 만들 거라고요. 자신이 만든 첫 책이 나오는 날 제게도 한 권 주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는데요. 그때 그가 조금은 멋있었고요. 그날을 시작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생겨서였을까요? 그와 만나면서 저도 원하던 회사에 취직이 됐고요. 남자친구도 작은 출판사에 입사했습니다. 이전 직장에 비해 월급이 절반밖에 안 되는 곳이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런지 꽤 만족해했습니다. 저는 돈보다는 사람 됨됨이가 더 우선이라 믿었고요. 저도 버니까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를 탐탁해하지 않았습니다. 네 남자친구는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둔 거야? 아빠 돈 많이 주는 데가 좋은 직장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마음을 뛰게 하는, 책을 만들고 싶어하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여보, 민영이가 좋아한다는데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 같으니 허락해 줍시다, 제발. 난 마음에 안 들어. 남자가 말이야. 책임감이 있어야지.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출판사 다니면서 처자식 먹여 살릴 수나 있겠냐? 큰 욕심 없어요. 우리 서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살게요, 아빠. 사실 아빠와 민재 씨는 성향이 정반대였어요. 아빠는 무조건 아끼는 구두쇠과였고 민재 씨는 후회 없이 살자, 인생을 즐기자가 모토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빠 기준에서는 사윗감으로 탐탁치 않으셨을 테지만 결국 아빠는 저의 고집을 꺾지는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신혼 때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남편. 300만 원을 벌면 그걸 다 쓰는 사람이었지만 친구 좋아하는 것도 한때지. 건강 생각해서 술은 조금만 먹었으면 하고 넘겼습니다. 아빠처럼 내일 행복하자고 오늘을 팍팍하게 살지 말자가 제 신조였으니까요. 그러다 3년쯤 지났을 즈음 문득 이렇게 저금은 하나도 안 하고 흥청망청 써도 되는 건지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더군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아빠 딸인가 허수음이 나오던 그 즈음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워낙 고생했던 아빠. 그래서 그렇게 지독하게 아낄 수밖에 없었던 아빠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아빠를 생각하면 해지고 늘어난 러닝셔츠, 색이 바랜 남방, 구멍난 양말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떠나실 줄 알았다면 이제 그만 아끼시고 조금은 즐기셔도 된다. 살갑게 말씀드릴 걸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황망하기만 했던 이별. 준비 없이 치러진 장례식 이후 남겨진 엄마와 저는 부쩍 아빠 얘기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여행 사진이 없네. 아빠 모시고 해외여행이나 한번 다녀올걸. 네 아버지 성격에 어디 그러자 했겠냐. 맞아, 돈 아껴라. 이 말부터 했을 거야. 그 돈 다 짊어지고 가실 것도 아닌데. 불 꺼라. 반찬이 많다. 내 아버지 잔소리 지긋지긋했는데 안 들으니까 너무 허전하다. 이 양반 모아놓은 돈 아까워서 발길이나 떨어질지. 아빠가 남기신 통장에는 자린고비라는 말까지 들으며 억척을 떨었던 아빠의 지난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 세상에 없을 때 남겨질 엄마와 제가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셨기에 그렇게 아끼셨던 걸까? 뒤늦은 깨달음에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영아, 나 지금 동사무소에 왔거든. 아빠 사망신고를 한 달 안에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 재산조회 서비스란 게 있더라고. 재산조회 서비스?
왜 우리가 몰랐던 재산이라도 있어? 5만 평이 있다 글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빠는 돈이 모일 때마다 엄마 몰래 땅을 사두셨더라고요. 노년에 전원주택 하나 짓고 살고 싶으셨던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글쎄 그 땅이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그 가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더라고요. 유산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내 집부터 장만했습니다. 물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고요. 그래도 남편은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싱글벙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벽지, 장판 다 최고급으로 하자. 최고급은 무슨? 적당한 선에서 해. 잊었어?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아끼면 뭐 할 거야? 마음에 드는 걸로 하자. 순간 돈보다 가슴이 뛰는 일을 선택했던 그 남자가 맞나 싶기도 했지만 저도 내심 아끼기만 하다가 허무하게 가신 아빠처럼은 살기 싫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가구도 비싼 것, 전자제품도 신형으로 30평대 아파트를 으리으리하게 꾸몄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간 첫 주말 뭐가 그리 궁금하셨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오셨더라고요. 볕도 잘 들어오고 무엇보다 구조가 잘 빠졌다. 거실도 넓고. 오빠 좋겠네. 부럽다 진짜. 근데 오빠는 출판사 계속 다닐 거야? 언니한테 사업 자금도 대달라고 해. 저 들으라는 듯 대놓고 말하는 시누이.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어림도 없다 속으로 다짐 또 다짐했는데요. 그날부터 남편은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사업을 하겠다. 투자해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업은 무슨 사업? 지금 회사에서는 내 뜻을 펼칠 수가 없다니까. 번듯한 내 출판사 차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진짜 책을 만들고 싶어 여보. 사업은 아무나 해? 그리고 당신이 진짜 만들고 싶은 책은 돈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회사에서 만들고 싶은 책 만들어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장인어른이 어떻게 남기신 돈인데. 내가 진짜 잘할게. 요즘 독자들은 똑똑해서 알아볼 거라니까. 안 돼. 책 만드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사업이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복잡한 걸 왜 하겠다는 거야.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다 말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무슨 사업을 할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시 말을 꺼낼 거라는 믿음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남편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던 겁니다. 남편은 기어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책도 없는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헛바람이 들었는지, 어떻게 해야 그를 되돌릴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당신 왜 이래?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일을 저질렀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당신 나 몰라. 뭐든 하고 싶으면 꼭 해내는 사람인 거. 그러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걸 당신 힘으로 해야지. 왜 우리 아빠 돈으로 당신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하는 거냐고.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이미 사무실 자리도 받았다고.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뜻대로 사업 자금을 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3억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직전엔 2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꾸 말이 바뀌는 그가 못 믿어왔지만 돌이킬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듯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에 매달렸고 첫 책이 출간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판매도 순조롭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 떵떵 치는 그의 말을 저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사업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느낄 즈음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집이 추워서 그 집에서 이번 겨울은 못 날 것 같다. 올겨울은 넓고 좋은 너희 집에서 좀 지내자. 오래된 빌라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집이 너무 춥다며 학가를 제안하신 겁니다. 이참에 집 하나 사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치시는 것 같았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엄마 집 하나 사드리자. 무슨 소리야? 집이 한 두 푼이야? 우리 집에 언제까지 계시라 할 수도 없고 추운 집에서 고생하시는 거 뻔히 아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돼서 모른 채 할 수도 없잖아. 그동안에 나 하고 싶은 일 한다고 걱정 끼쳐드린 것도 죄송하고 이제 우리도 여유가 좀 있으니. 그래 당신은 착한 사람이니까 엄마가 눈에 밟히겠지.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당신 출판사에서 책 대박 내서 50평대 아파트 한 채 사드려. 그러면 일단 빌려줘.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내 체면 좀 살려줘라. 왜 우리 아빠 유산으로 당신 체면을 살리려고 해?
안 된다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말은 했지만 내심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한 발 물러서더니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갔나 했는데 커다란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 집 계약했어. 무슨 소리야? 엄마 집? 설마 샀어? 잔금은 어떻게 치를 건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무슨 돈이 있냐? 지난번에 말했잖아. 당신이 내줘야지. 나 우리 엄마 그렇게 오래된 집에서 사는 거 못 참겠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시원하게 해줘. 우리 엄마도 그런데 살아. 장모님도 새 집으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전세로 그렇게 추운 집에서 사셔야겠어? 우리 형편이 빠듯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냥 사달라는 게 아니야. 일단 지금은 내가 돈이 없으니 먼저 사드리면 나중에 내가 다 돈 벌어서 갚을게. 출판사 차린 지 6개월도 안 됐어.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내 아버지가 주신 유산이라고. 맡겨놓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 마 진짜. 나 몰라. 잔금 안 치르면 계약금 날리는 거니까 알아서 해. 안 되면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던 남편.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걸 남편 뜻대로 다 맞춰주며 제가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기로 말입니다. 제 건 모두 자기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명의까지는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둘 늘어나는 시어머니의 요구. 한두 번은 좋은 마음으로 했던 것도 같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새 집에 들어갈 새 가구까지 최고급으로 사길 원하셨고 한술 더 떠 철없는 시누이는 새 차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언제까지 모든 요구를 들어드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칼에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착한 아들 콤플렉스가 있는 남편이 저 몰래 다 사드렸더라고요. 책상 한쪽에 처박혀 있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카드값이 많이 나왔어? 부부끼리도 프라이버시는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남의 카드 내역서까지 보는 거야? 프라이버시? 말은 잘한다. 이 가구 다 어머니 댁에 사드린 거야? 아가씨 차도 사주고?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면 나 못 참아. 못 참아? 나는 못 살아. 카드값은 누구 돈으로 낼 거냐고? 너 돈 좀 있다고 유세하는 거야? 누가 유세를 이런 식으로 하냐? 나 긴 말 안 한다. 이번 카드값 나는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갚아.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게 아까워. 시어머니도 어머니야.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의도 없이 카드를 긁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도 생각했을 거 아냐? 나도 형편이 좋아지면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사고 싶어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이번 달 출판사 지출이 좀 많았어. 당신이 좀 갚아줘. 결국 그들이 벌려놓은 일을 온전히 수습하는 건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 뭐였을까요? 우리가 함께 탄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지만 두 손 놓고 가라앉기만을 기다릴 수도 과감하게 뛰어내릴 용기도 제겐 없었습니다. 돈으로 티격태격하는 날이 많아지던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근을 핑계로 남편이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일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어. 이게 뭐야? 누가 당신 보고 싶다는데? 스팸이잖아. 딱 봐도 스팸인데. 그리고 남의 문자를 도대체 왜 보는 거야? 어디 보여줘봐. 왜 삭제했어? 당신 진짜 왜 이러냐? 세상 할 짓이 없어서 남편을 의심해. 처음에는 스팸이라고 오리발을 딱 내밀더니 계속되는 저의 추궁에 결국 회사 직원이 장난친 거라고 단순한 동료일 뿐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뻔뻔하게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직원 누구? 당장 전화해봐. 장난이었는지 진담이었는지 물어봐야지. 도대체 회사에서 어떻게 했길래 직원이 사장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장난 문자를 보내? 무슨 전화를 해? 쪽팔리게 그만해 제발. 전화하는 게 뭐가 쪽팔려? 우연히 집사람이 문자를 봐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설명하면 되지. 나한테는 안 쪽팔리니? 솔직히 아무 싸이도 아닌데.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더 쪽팔린다. 나 그냥 못 넘어가 전화번호 대. 너 진짜 의처증이니? 돈 가지고 유세하는 것도 모자라 사사건건 의심하고 진짜 지겹다 지겨워. 적반하장도 유분수조 돌이켜보면 자기가 불리할 때마다 남편은 더 크게 화를 냈고 저를 의처증으로 내몰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때까지도 그냥 남편을 믿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번만 더 그런 문자 눈에 띄는 날에는 너 죽거나 죽는 거다 이러면서 속고속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저희 엄마한테는 가식적으로나마 사위 노릇을 잘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오기로 하셨어요. 저는 남편한테 엄마 와 계시니 오늘은 늦게 오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장모님 와 계신다고 하면 퇴근하고 초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좋은 사위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믿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먹기로 한 저녁 식사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더니만 술에 만취한 채로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장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큰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바빠 늦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서방 술 많이 했나? 늦었네. 어서 들어가서 쉬게. 아니요, 장모님. 저는 술 취했으면 그냥 곱게 들어가서 자. 엄마 오신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떡이 돼서 들어온 당신을 어떡하냐 진짜. 장모님,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더 이상 민영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여자도 따로 있습니다. 민영이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 장모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 진짜지? 술 취해서 한시런이다. 이런 거 안 통한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는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 계셨고 저는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화도 나 남편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놀란 엄마는 그냥 우시기만 하고 저도 엄마 부둥켜 안고 몇 시간을 숨죽여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 울다가 잠들었고 아침에 엄마가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만 정리하고 끝내라고요. 엄마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후회되는 일만 생각난다고 남편한테 잘하라고 아빠처럼 돈 쌓아놓고 있지 말고 남편 사업자금도 대주고 시어머니 집도 사드리라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다음날 엄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혼자 멍하니 생각하다가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안 받을 줄 알았더니 바로 받더라고요. 남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해주고 싶었습니다만 마음 가라앉히고 어제 일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물어봤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그런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만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와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담담히 말하더군요. 헤어진 이유는 남편이 이혼을 자꾸 미뤄서 그 여자가 더 이상 못 기다리니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엄마 앞에서 해야만 했냐, 우리 엄마 어젯밤에 계속 우셨다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야 네가 이혼해주지. 그렇게 안 하면 이혼해주겠냐 이러더군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처음부터 쌍수 들어 환영했던 건 아니었지만 웬만하면 남편 뜻대로 맞춰주고 살았습니다. 출판사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도 시어머니 집을 사드릴 때도요. 모든 걸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돌아오는 게 배신이라니 허탈하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줬던 사업자금이며 시어머니 집이며 이자까지 붙여서 다 빼앗고 거짓골로 끝장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거기에서 순순히 이혼해주면 남편은 좋아한다는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 텐데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싶기도 했습니다. 이혼하는 게 맞다 아니다. 나만큼 너희도 괴로워봐야지. 같이 한번 지옥 끝까지 떨어져 보자.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남편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민영아, 내가 미쳤었나봐. 한 번만 봐줘. 정리할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이런다고 있던 일이 없던 일대? 당신한테 큰 소리는 쳤는데 출판사는 어렵지. 돈 문제로 자꾸 갈등만 생기지. 그러다가 딱 한 번 그런 거야. 한 번? 뭐가 한 번이야? 우리 이혼하기만을 기다린다며 그 여자가?
내가 진짜 장모님 앞에서까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당장 장모님부터 찾아뵐까? 하기만 해 우리 엄마 찾아가면 그때는 진짜 이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주일 만에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난 남편. 일말의 미련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와의 좋은 추억도 많았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도 같습니다. 남편이 따로 부탁을 했던 건지 시어머니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재가 좀 아이 같은 구석 있잖니. 살살 잘 달래야지 내가 자꾸 닥달하고 그러니까 밖으로 돌고 그런 거지. 그 여자하고는 깨끗하게 정리했다더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의 외도가 저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아버지 유산 받고 네가 얼마나 기고만장했니? 어머니 결국 어머니 원하시는 거 다 해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섭섭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니? 내 사람이니 보듬고 이해해야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도 하지 않니? 내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너도 한 번은 이해해라. 민재가 그래도 애는 착하잖니? 저는 민재 씨 못 믿어요.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남편과 잘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 갔습니다. 그렇게 회사 일이 바쁘다더니 칼퇴를 하고 저를 대신해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잠시 연애 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도 느꼈습니다. 바보처럼 조금씩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김민재 사장님 사모님 되시죠? 네, 맞는데요. 뵙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한 번만 만나 주시겠어요? 바로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만났다던 그 여자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걸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다시 살던 이혼을 하던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아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카페 안을 둘러보는데 어디서인가 본 적 있는 듯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김민재 씨 안사람 되는데요. 혹시 전화하신 분인가요? 네, 안녕 하셨어요? 출판사에서 만난 적 있는 것 같네요. 사모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왜 연락하셨죠?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사장님과 만났고 달콤한 말에 속아서 제가 바보 같았어요. 이제야 사장님 실체를 알게 됐는데 사모님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보다 좋기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는 저와 당장 헤어지겠다는 남편의 말에 속아 그에게 빠졌다고 했습니다. 좋았으니까 믿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콩깍지가 벗겨지고 모든 것이 거짓임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더군요. 그때가 저희 엄마한테 저와 이혼하겠다고 그 난리를 피웠던 그때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이 다시 잡더랍니다. 정말 이혼할 거고 재산 분할받아서 호의호식하며 살자고요. 그 여자의 말대로라면 남편이 이혼 전문 변호사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은 재산 분할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절망했다고도 했습니다.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엄마 앞에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던 남편이 180도 바뀐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었던 거죠. 아버지 유산으로 사업하고 시어머니 집 사드리고 말 그대로 호의호식했으면서 남은 돈까지 탐내다가 그게 안 되니 꼬리를 내리고 다시 잘 살아보자며 저를 회유했던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을 조금씩 용서하고 깨진 관계를 이어 붙여보려고 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처절하게 복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 바랐습니다. 나처럼 똑같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뒤통수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모시고 여행 좀 다녀와. 지난번에 보니까 어머니 친구분 여행 다녀오셨다고 엄청나게 부러워하시더라. 나이아가라 투어 14박 15일짜리 어때? 당신은? 나도 가고 싶은데. 당신도 알잖아. 월급쟁이가 어떻게 그렇게 길게 시간을 빼? 됐어. 그럼 그냥 가까운 일본이나 다녀오자. 당신 시간 맞춰서. 아니야.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섭섭한 마음 나이아가라에 다 버리고 오라고. 당신도 어머니도 탄탄한 직장을 버리고 좋은 책을 만들겠다던, 돈이 아니라 꿈을 따르던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었습니다. 공짜 여행에 혹하더군요. 좋아할수록 속으로 더 기뻤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받는 상처도 클 테니까요. 솔직히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여행 경비는 내줄까 싶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나를 기만하고 더군다나 유산까지 탐냈던 파렴치한 남편에게 더 이상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줄 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키고 남편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혹시나 제 계획을 눈치챌까 싶어 공항으로 배웅도 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같이 못 가서 아쉽다고, 다음에는 유럽으로 다 같이 가도 좋겠다고 빈말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기다릴지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고 신나게 웃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미국으로 떠난 그날, 제 명의에 살고 있던 집, 시어머니 집을 모두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임자를 찾았다면 제 값을 받았겠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더니 사흘 만에 임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걱정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는 여행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표정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내심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됐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해서 불이 나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설마 했을 테죠. 그리고 정확히 2시간 뒤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당신 공항 나온다더니 연락도 안 되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어? 김민재 씨 잘 들어. 집 팔았고 나 이사했어. 물론 어머니 집도 같이 처분했고 회사도 정리해서 투자금 돌려주면 좋겠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집을 왜 팔아? 당신 내 돈이 탐나서 다시 집에 들어온 거 다 알아. 무슨 소리야?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이러는 거야? 그 여자가 그러던데. 절대 아니야. 내가 당신하고 다시 잘 산다니까 질투가 나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이러는 게 어딨냐? 당신은 나한테 말하고 바람 피웠어? 그럼 그 여자하고 삼자 대면할까?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당신 돈 못 벌어도 성실하고 자기 일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아빠가 왜 그렇게 반대하셨는지 이제 좀 알겠어.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알았어. 내가 다 당신 뜻대로 할 테니까 얼굴이라도 보고 얘기하자. 이게 내 뜻이야. 나 다시는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은 소감이 어때? 나한테 난리치지 말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어머니한테나 가봐. 당신 짐이랑 어머니 짐은 이삿짐 보관소에 맡겼으니까 하루빨리 찾아. 하루 빌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이후 쏟아지는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도 전화를 수십 통 하셨고 여러 통의 문자도 보내셨더군요. 이러려고 여행 보낸 거냐 해도 너무한다 하소연도 하셨다가 미안하다 사과도 하셨다가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나쁜 년 독한 년 욕도 하시더라고요. 잘못은 남편이 했다지만 시어머니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현금 인출기 취급하시며 어떻게든 제 돈을 빼낼 궁리만 하셨고요. 남편을 이해해 주라며 찾아오셨던 그때도 이미 유산은 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자기 집 지키고 싶은 생각에 오셨던 겁니다. 자기 아들 귀하면 남의 딸인 저도 귀한 줄 아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을 한 번이라도 나무라기는 하셨을까요? 어머니께도 섭섭한 게 많았지만 어차피 남편하고 이혼 결심을 한 마당에 다 의미 없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현상 유지는 할 줄 알았던 출판사도 알고 보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슴을 뛰게 만드는 책을 만들겠다던 남편의 포부는 그야말로 허울 좋은 꿈이었나 봅니다. 하긴 부부지간의 믿음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만드는 책이 오죽했을라고요. 그런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려고 했던
지난날에 제가 참 바보였습니다. 상처는 골물대로 골마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안 보이는 듯 괜찮은 듯 문제를 계속 덮으려고만 했던 것도 같습니다. 남편의 검은 속내를 몰랐다면 여전히 쏙 썩으면서 괜찮은 척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의 그녀에게 조금은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그때의 저처럼 무한한 인내로 참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나만 계속 참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걸요. 한번 쓰레기는 끝까지 쓰레기이며 빨리 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